3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500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19개국 공급망을 해부했습니다. 제 엑셀 시트는 완벽했어요. 삼성전자 타격 확률 93%, 마이크론 대체 가능성 87%, 미국 반도체 독립 달성 2년 이내.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 영국 옥스퍼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와 맥킨지를 거쳐 엔비디아 전략 분석 팀장까지 오른 남자였죠. 15년간 제 보고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백악관이 제 숫자를 신뢰했고 월가가 제 예측에 수십억 달러를 걸었으며 실리콘밸리가 제 전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신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50억 달러 관세로 한국 반도체를 압박하고 마이크론으로 공급망을 재편한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브라이언 레녹스 국가안보 보좌관이 승인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은 저를 미국 반도체 독립의 설계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석 달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2,650억 달러 증발. 캘리포니아 전역 3일간 정전. 데이터 센터 가동 중단으로 구글, 아마존, 메타 서비스 마비. 병원 MRI 멈춤. 은행 시스템 다운. 물가 폭등. 치즈 한 덩이 20달러, 물 한 병 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500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외쳤죠. 한국 반도체 없으면 미국도 없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고 협박 전화가 하루 수십 통 걸려왔으며 거리에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이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진실을 퍼뜨립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를 검색했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총수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협력 요청이었죠. AI는 혼자 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가 엔진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기업들이 응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가격을 동결했고 생산을 증설했으며 1,00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현대차는 수출 물량을 확대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했죠. SK와 LG는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다. 이재용 회장의 말이었어요. 국민들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 손으로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고 자발적인 국산품 구매 운동이 확산됐으며 소상공인 돕기 캠페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죠. 제가 설계한 폭풍 속에서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외신도 놀랐습니다. CNN은 위기를 협력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라고 보도했고 BBC는 신뢰가 정치를 이긴 나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젠슨 황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AI 발전에는 최고의 품질이 필요합니다. 정치보다 기술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15조 원 규모 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술이 정치를 이겼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이긴 겁니다. 제 완벽한 숫자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면 기업이 따르고 기업이 약속하면 국민이 믿으며 국민이 뭉치면 세계가 인정한다는 것.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숫자는 현재를 보여줬지만 신뢰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뢰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기억하라고 했던 그 단어, 신뢰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신뢰가 만든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죠. 화면에 뜬 이름, 엔비디아 본사.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 시간에 전화라니. 불길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리처드, HBM 라인이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뭐가 멈췄다는 겁니까? 전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 이건 계산에 없었는데. 이건 제 시뮬레이션에 없었는데. 손이 떨렸죠.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죠.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게 깨지고 있었습니다. 제 15년 경력이, 제 완벽한 숫자가, 제 신앙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인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 골드만삭스에서 3년, 맥킨지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로 옮겼죠. 15년 전이었습니다. 전략 분석가.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달랐죠. 저는 예언자였습니다. 제 손끝에서 나온 숫자들이 정책이 됐고 그 정책이 법이 됐습니다. 월가가 제 보고서를 기다렸죠. 백악관이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계산.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아니, 제 신앙이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감정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신앙은 박살났습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죠. 새벽 4시였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죠. 회의실 온도는 18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죠. 하지만 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이었죠. 브라이언 레녹스 국가안보 보좌관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상무부 장관, 재무부 전략국장. 다들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있었죠. 제 앞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제가 만든 그래프였습니다. 50억 달러 관세 시나리오. 삼성전자를 무너뜨리고 마이크론을 세우는 완벽한 설계도였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었으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5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 삼성전자 HBM은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죠. 하지만 우리에겐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솟아올랐죠. 마이크론의 HBM 생산 능력은 현재 삼성전자의 30% 수준입니다. 하지만 증설 시 6개월 내 70%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마이크론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브라이언 레녹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비밀 양해각서. 제가 직접 확보한 문서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당 12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은 독립성을 확보하죠. 한국 의존도는 제로가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죠. 그리고 브라이언 레녹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 하지만 그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승인이었죠. 트럼프 라인과 정책이 일치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겐 천둥 같았죠. 국방부 차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미소 지었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젠슨 황과 화상 연결이 잡혔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죠.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이죠. 화면 속 그는 침착했습니다. 리처드,
보고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악관 반응은 어땠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레녹스가 승인했습니다. 젠슨 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제 전략을 승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실리콘밸리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미 행정부 한국산 반도체 관세 검토 중. 월가가 들썩였죠. 엔비디아 주가가 4% 올랐습니다. 마이크론도 6% 급등했죠.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터졌습니다. 폭스뉴스, CNBC,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저를 찾았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AI 독립은 국가 전략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죠. 제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내에서 리처드 효과라는 말이 돌았죠.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영웅은 범인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2,650억 달러 증발. HBM 공급 중단. 데이터 센터 가동 중단. AI 생태계 전면 마비. 그리고 새벽 3시 그 전화 한 통. HBM 라인이 멈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3개였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갑자기요. 사무실 전체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죠. 컴퓨터 화면이 꺼지고 에어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등만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전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는데 캘리포니아 저녁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도 가로등도 빌딩의 불빛도 전부 꺼져 있었죠. 마치 도시 전체가 잠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다시 외쳤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 다운됐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아니, 이건 제 계산에 없던 일이었어요. HBM 공급 중단이 전력망까지 무너뜨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명 그 자체가 멈춰 서고 있었던 겁니다. 정전은 3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거리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죠. 편의점 냉장고가 멈추면서 우유가 상하고 고기가 썩어갔어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로 몰려들어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치솟았죠. 치즈 한 덩이가 20달러, 휴지 한 팩이 15달러, 물 한 병이 8달러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도 이걸 막을 수 없었어요.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돼 버렸으니까요. 병원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MRI 기계가 멈췄고 AI 진단 시스템이 다운됐죠. 의사들이 다시 수작업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대기 시간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응급실은 포화 상태였어요. 한 간호사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우린 손이 부족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은행도 마비됐습니다. AI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고 현금 인출기도 멈춰버렸죠. 사람들이 창구에 몰려들어 끝없이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 돈을 내놔. 당장. 직원은 손을 들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노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기다리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2,50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시위였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었죠. 트럼프 사퇴하라. AI 독립이 아니라 AI 파괴다. 피켓에는 엔비디아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못이 박혀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로고를 위해 15년을 일했어요. 저 로고가 제 자랑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 로고는 분노의 표적이 돼버렸습니다. 한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엔비디아가 미국을 망쳤다. 여자가 그 뒤를 이었죠. 한국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미국, 한국 반도체 의존도 7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없으면 AI 산업 붕괴. 디스플레이 40%, 배터리 30% 한국 의존. 숫자들이 화면을 채워갔어요. 70%, 40%, 30%. 제 계산엔 이 숫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있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마이크론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이크론의 HBM은 품질이 떨어졌고 수율도 낮았으며 생산 속도도 느렸죠. 중국산은 더 심했고 일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국이었던 겁니다. 제 완벽한 계산이 놓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체 불가능, 그 네 글자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 윌슨 부사장이었어요. 리처드, 본사로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오시면 압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본사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윌슨 부사장이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죠. 앉으십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윌슨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열어보십시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해고 통보서였어요. 왜입니까? 제가 물었죠. 백악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백악관에서요? 당신이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관세 시나리오를 설계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했죠.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게 있었으니까요. 15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15년을 일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여기 바쳤어요. 윌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결정됐습니다. 제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커졌죠.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대체할 수 있었다고요. 윌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숫자는 맞았을지 몰라도 당신은 세계를 몰랐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죠. 박스를 들고 있었는데 제 15년이 담긴 박스였어요. 사진, 상장, 메모, 전부 이제는 쓸모 없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헬쑥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15년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땐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죠. AI는 자립했지만 인간은 무너졌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15년간 일한 전략 분석가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완벽한 숫자가 세상을 파괴했죠. 출판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 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실이다. 배신자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댓글 수가 100개, 1000개, 10,000개를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제 글을 읽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현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였죠. 리처드,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미국이 난리구나. 응, 내가 만든 난리야. 침묵이 흘렀고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은 달라. 우리는 위기 때 더 뭉쳐. 그게 한국인의 DNA야.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기업들이 손잡았어.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어. 정말? 응,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어딘가에선 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말입니다. 김지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달라. 우리는 위기 때 더 뭉쳐. 정말 그럴까요?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정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정도가 아니었죠. 알아야만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헤드라인을 봤을 때 숨이 멎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민관 합동 긴급회의 소집. 사진이 떴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이었죠. 길고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통령, 장관들, 그리고 놀랍게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하이닉스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함께요. 이건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백악관이 기업 총수를 부르면 그건 조사나 압박을 의미했죠. 하지만 이 사진 속 분위기는 달랐어요. 긴장보다는 협력, 대립보다는 단합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인용돼 있었죠. AI는 혼자 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가 엔진입니다. 우리는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움직일 때 가장 강합니다. 신뢰가 엔진이라니. 저는 15년간 효율이 엔진이라고 믿었어요. 숫자가 엔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문장은 제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삼성전자 HBM 생산 증설 발표 가격 동결 약속.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가격을 동결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생산을 늘리면서요. 우리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이었죠.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라니. 월스트리트에서라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말이었어요. 현대자동차도 움직였습니다. 수출 물량 확대, 고용 유지 약속. LG와 SK도 마찬가지였죠. 무이자 대출로 협력사 지원.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동행이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었죠. 국민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SNS를 검색했더니 해시태그가 뜨더군요. 우리의 위기는 우리 손으로, 국산품 사용 운동, 소상공인 돕기 캠페인. 거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노부부가 피켓을 들고 있었고 학생들이 국산 제품을 들고 웃고 있었으며 청년들이 소상공인 가게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죠. 외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특집을 냈어요. 한국, 위기를 협력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 BBC도 보도했죠. 논리가 감정을 이긴 나라, 한국. 유럽연합과 일본이 한국 입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같은 위기였어요. 미국도 한국도 반도체 관세라는 같은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효율과 신뢰.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저는 효율을 선택했어요. 숫자가 맞으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뢰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지현이었어요. 리처드, 한국 뉴스 봤어? 응, 지금 보고 있어. 놀랍지?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을 모았어. 근데 강요가 아니야. 설득이었어. 그리고 기업들도 응답했지.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야. 왜 그럴 수 있지? 제가 물었어요. 미국 기업들은 절대 안 그래.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김지현이 웃었습니다. 우린 달라. 기업도 국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국민은 위기 때 함께 버텨야 한다고 믿어. 그게 우리 DNA야.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어. 우린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어.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용산 회의실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대통령과 총수들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제가 발표하던 그날과 비교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함께 앉았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했어요.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HBM 생산 라인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죠. 한 연구소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19개월 동안 품질을 안정화했습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었죠.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19개월. 그 시간이 제 계산엔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마이크론이 바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19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땀이었고 기술의 축적이었으며 신뢰의 증명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협력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HBM 표준화 공동 작업 착수. 경쟁사가 손을 잡은 겁니다. 미국이라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파이를 키우자. SK하이닉스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경쟁이 경쟁을 초대한 게 아니라 경쟁이 협력을 낳은 겁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젠슨 황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엔비디아 본사에서였죠. 화면 속 젠슨 황은 단호했습니다. AI 발전에는 최고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정치보다 기술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HBM과 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15조 원 규모였어요.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버리고 다시 삼성전자를 선택한 겁니다. 제 전략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죠.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기술이 정치를 이겼다.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를 옹호하던 내가 이제는 숫자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구나. 효율이 아니라 신뢰가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관계가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모델이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백글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5만 개가 넘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헤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 내 완벽한 숫자가 내 일자리를 빼앗았어. 배신자. 미국을 팔아넘긴 놈.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로 제 계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전 속에서, 물가 폭등 속에서, 실직의 공포 속에서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말아야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죠. 리처드 헤일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신 때문에 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십니다. MRI를 못 찍어서 병이 악화됐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협박도 있었고 욕설도 있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도 있었죠.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어두운 집에서 울고 있어요. 정전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리처드 헤일 아니야? 손가락질이 시작됐죠. 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혔죠.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뉴스를 켜면 제 이름이 나왔고 SNS를 열면 제 사진이 떴으며
이메일함은 분노로 가득 찬 메시지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내 목소리였죠. 넌 틀리지 않았어. 숫자는 완벽했잖아. 그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어요. 문제는 세상이야. 내가 아니라.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숫자가 맞으면 뭐해? 사람이 무너지는데.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스크린에 뜬 건 그래프가 아니었어요. 정전된 거리, 우는 아이들, 문 닫힌 병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내 숫자가 우릴 죽이고 있어.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성명이 발표됐죠. 반도체 관세 정책 재검토 착수. 브라이언 레녹스 보좌관이 사퇴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가 소집됐어요. 누가 이 정책을 설계했는가? 제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날아왔죠. 손이 떨렸어요. 청문회장에 서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계산은 완벽했습니다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면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할까요? 그날 밤 김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문회에 서야 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넌 이미 알고 있어. 내 블로그에 다 썼잖아. 넌 틀렸어. 숫자는 맞았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다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공장 영상이 떴어요. 작업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뉴스였죠. 하지만 과로가 아니었어요. 복지가 확대됐고 유급휴가가 늘었으며 성과급도 올랐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기술도 발전한다. 삼성전자 인사 담당 임원의 말이었죠. 사람이 행복해야 기술도 발전한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행복해진다고요. 하지만 순서가 틀렸던 겁니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청문회 준비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언 내용 초안이라고 써 있었죠. 변호사가 보내준 거였어요. 계산상 오류는 없었다고 강조하십시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었다고 하십시오. 변호사는 제가 방어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지만 저는 세계를 몰랐습니다. 효율만 보고 신뢰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산만 하고 사람을 잊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봤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하나가 됐죠.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효율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비상등, 촛불, 손전등 불빛들이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숫자를 옹호하는 대신 진실을 말하기로요. 청문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뒤였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조사했어요. 뉴스, 논문, 인터뷰, SNS, 모든 걸 뒤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찾아봤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던 민관 합동회의 연설이었죠. AI는 혼자 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가 엔진입니다. 정부는 기업을 믿고 기업은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은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카메라가 회의실을 비췄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장면이었어요. 백악관이 기업 총수들을 부르면 그건 규제나 압박을 의미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응답했어요. 우리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다. 이재용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준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주주 이익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선 달랐어요. 삼성전자의 결정을 더 깊이 파봤습니다. HBM 가격 동결, 생산 증설, 1000명 신규 고용. 이건 단기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어요. 분기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론 달랐습니다. 신뢰를 얻는 거였어요. 국민의 신뢰, 정부의 신뢰, 그리고 전 세계 고객의 신뢰를 말이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죠. 우리만 살아남으면 뭐합니까?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정의선 회장의 인터뷰였어요.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이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협력도 놀라웠어요. 경쟁사끼리 손을 잡은 겁니다. HBM 표준화 작업, 공동 연구개발, 해외 공동 진출까지 논의하고 있었죠. 파이를 키우자.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입니다. SK하이닉스 사장의 말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은 파이를 나눠 먹으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파이 자체를 키우려고 했죠. 국민들의 움직임도 달랐어요. SNS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 손으로 해시태그 아래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국산품 사용 인증샷, 소상공인 가게 방문 후기,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죠. 한 대학생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동네 슈퍼에서 장 봤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손님이 늘었다고. 다들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찾아준대요. 저도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어요. 좋아요가 10만 개였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였죠. 나도 동참한다. 우리 동네도 그래. 함께 버티자. 외신 반응도 조사했습니다. CNN이 특집 다큐를 만들었더군요. 한국, 위기를 협력으로 바꾼 나라. BBC는 논리가 감정을 이긴 유일한 사례라고 보도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뢰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벤치마킹에 나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젠슨 황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어요. 엔비디아 본사 대강당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젠슨 황이 단상에 섰어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고의 기술과 함께합니다.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15조 원 규모의 HBM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론과의 계약은 종료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죠. 젠슨 황이 계속 말했어요. 19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품질을 증명했습니다. 수율, 안정성, 생산 능력 모든 면에서 최고였죠. 기술이 정치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의 원칙입니다.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2% 급등했어요. 삼성전자는 15% 올랐죠. 마이크론은 20% 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떴어요. 기술이 정치를 이겼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설계한 전략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진실이 이긴 거니까요. 기술이 정치를 이겼다는 건 신뢰가 계산을 이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지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봤어? 응, 지금 한국이 난리야.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거리에서 환호하고 있어. 왜? 자랑스러워서.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게 증명됐잖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버틴 게 보상받은 거야. 전화를 끊고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기술이 정치를 이긴 날이었죠. 오늘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효율은 속도를 만들지만 신뢰는 지속을 만듭니다. 한국은 19개월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승리를 만들었죠.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출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댓글이 달랐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여전히 비난도 있었지만 응원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준비된 증언서를 다시 읽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숫자는 맞았지만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효율을 추구했지만 신뢰를 잊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 그것이 진짜 미래입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넥타이를 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떨림 없이 매는 넥타이였죠. 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청문회장이었어요.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리처드 헤일 씨, 오늘 뭐라고 증언하실 겁니까? 책임을 인정하실 건가요? 미국을 배신한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 패널로 둘러싸인 벽, 그리고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 시민들, 그리고 제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요. 한 남자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리처드 헤일은 책임져라. 가슴이 무거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물을 마셨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리처드 헤일, 선서해 주십시오.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을 시작하십시오.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리처드 헤일입니다. 엔비디아에서 15년간 전략 분석가로 일했죠. 백악관에 50억 달러 관세 시나리오를 제안한 사람도 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숫자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었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봤고 미국이 반도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세계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죠. 헤일 씨, 그렇다면 당신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죠. 저는 효율만 봤습니다. 신뢰는 보지 못했어요. 19개월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몰랐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과소평가했으며 사람 간의 관계가 만드는 힘을 무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놓쳤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을 놓쳤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위기가 왔을 때 미국과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분열했어요. 정부는 기업을 압박했고 기업은 이익을 지키려 했으며 국민은 거리로 나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기업 총수들을 불렀지만 명령이 아니라 협력을 요청했죠. 그리고 기업들이 응답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였어요. 용산 회의실 사진이 떴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불가능한 장면이죠. 하지만 한국에선 가능했어요. 왜일까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결정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생산을 증설했고 1000명을 고용했죠. 단기 수익을 포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도 응답했어요. 국산품 사용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죠.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효율만 추구하면 단기 이익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아야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죠.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젠슨 황의 기자회견 영상을 틀었습니다. 기술이 정치보다 앞서야 합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선택합니다. 영상이 끝났죠. 저는 말했습니다. 기술이 정치를 이겼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신뢰가 계산을 이긴 겁니다. 삼성전자는 19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품질을 증명했죠. 그 인내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졌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정숙. 하지만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헤일 씨,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과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하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효율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하고, 정부는 압박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국민은 분열이 아니라 단합을 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한국이 보여줬으니까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헤일 씨,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망치가 두드려졌죠. 오늘 청문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밖으로 나가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피켓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죠. 헤일 씨. 그가 말했어요. 당신 말 들었습니다. 아직 용서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당신이 진심이라는 건 알겠네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고통,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죠. 헤일 씨, 오늘 증언 어땠습니까? 이번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휴대폰을 켰죠. 김지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리처드, 청문회 영상 봤어. 한국에서 난리야. 내 증언이 뉴스톱이야. 사람들이 감동했어. 용기 있다고 하더라. 미소가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용기 있는 고백, 리처드 헤일의 증언. 뉴욕 타임스도 특집을 냈죠. 효율에서 신뢰로 패러다임의 전환. CNN은 청문회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세계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세 정책 전면 재검토. 상무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죠.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회될 예정입니다.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다우지수가 3% 올랐고 나스닥은 5%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회복세를 탔어요. 젠슨 황이 다시 한번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방해하지 않을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공식 발효됐죠. 15조 원, 5년간의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한국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김지연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지금 서울 봐. 화면을 돌렸어요. 광화문 광장이었죠. 사람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내 증언이 여기까지 전해졌어. 사람들이 감동했어. 미국인이 한국을 이렇게 인정해준 적이 없었거든. 며칠 뒤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특별 강연 요청 마이너스 신뢰 경제와 국제 협력. 손이 떨렸습니다. 하버드요? 저 같은 사람을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숨을 곳은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언론까지 몰려들었죠.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한 전략가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15년간 숫자만 봤죠. 효율만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신뢰가 효율보다 강하다는 걸 말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숫자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죠.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숫자는 현재를 보여주지만 신뢰는 미래를 만듭니다. 삼성전자는 19개월을 기다렸어요. 숫자상으론 비효율이었죠. 하지만 그 인내가 최고의 품질을 만들었고 결국 시장을 이겼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헤일 씨,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실 생각 없으십니까? 신뢰 경제학이라는 새 과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요? 네, 당신만큼 이 주제를 생생하게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와 회복, 그 모든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칼럼니스트로 합류하시겠습니까? 제안서를 열어봤어요. 신뢰 경제, 리처드 헤일 칼럼. 주 1회 연재였죠. 받아들였습니다. 첫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신뢰는 기술보다 느리지만 결국엔 이긴다였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썼죠. 대통령과 기업의 협력, 국민의 자발적 참여, 19개월의 인내가 만든 승리를요. 클릭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어요. 대부분 응원이었죠. 실리콘밸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신뢰를 코딩한다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가치를, 효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자는 거였죠. SNS에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코드 위드 트러스트. 유럽연합이 한국 모델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K협력 모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정부와 기업의 신뢰 기반 협력, 국민 참여형 위기 관리 시스템이었죠. 일본도 뒤따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효율의 신앙에서 벗어나 신뢰의 철학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데이터 센터가 재가동됐고 병원의 MRI가 돌아갔으며 은행 시스템이 정상화됐죠. 거리의 신호등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위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불빛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제 강의가 시작됐어요. 신뢰 경제학 첫 수업이었죠.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심지어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어요.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효율은 속도를 만들지만 신뢰는 지속을 만든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기업은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나요? 저는 삼성전자 사례를 꺼냈습니다. 단기 이익을 포기할 용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가격을 동결했어요. 분기 실적은 떨어졌죠.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신뢰가 5년 15조 원 계약을 만들었어요. 효율을 버린 게 아닙니다. 더 큰 효율을 위해 기다린 거죠.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준비 중인데요. 투자자들은 빠른 성장만 원해요. 신뢰를 쌓으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금 당장은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엔 당신을 따라올 거예요.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매주 한국 이야기를 썼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기업들의 상생 협력,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요. 조회수는 매번 1000만을 넘었죠. 어느 날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헤일 씨, 당신 칼럼이 우리 신문에서 가장 많이 읽힙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싶어 해요. 당신이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제포럼 초청도 쏟아졌습니다. 다보스 포럼, G7 정상회의, UN 지속 가능 발전 컨퍼런스. 저는 어디를 가든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온 거였죠. 신뢰경제국제포럼 마이너스 기조연설 요청.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이요? 제가 무너뜨리려 했던 나라가 저를 초대한 겁니까?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김지현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리처드, 환영해. 포옹했죠. 지연아, 꿈만 같아. 내가 정말 여기 와도 되는 걸까? 당연하지. 넌 이제 한국의 친구야. 우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준 사람이야.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신뢰경제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제가 연구만 하던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어요. 헤일 교수님 환영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 한국 국민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가 배운 겁니다. 신뢰가 무엇인지를요. 대통령이 미소 지었죠. 함께 배워갑시다. 우리 모두가요. 기조연설 시간이 왔습니다. 무대에 섰어요. 객석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 기업인들, 학자들, 언론인들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죠. 완벽한 숫자로 완벽한 전략을 세웠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숫자는 현재를 보여주지만 신뢰는 미래를 만든다는 걸 몰랐죠.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뭉치는 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 19개월을 기다리는 인내를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AI 시대의 위대함은 속도가 아니라 양심의 속도입니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사람을 봐야 합니다. 효율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신뢰를 쌓아야 하죠.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차례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김지연이 다가왔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죠. 리처드, 넌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아니야, 지연아. 한국이 해낸 거야. 난 그저 목격자였을 뿐이야.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빌딩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문명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문명, 한국에서 시작되다였어요. 나는 한때 효율을 신앙처럼 믿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았다.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약속의 결과이며 신뢰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강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AI 시대를 구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출판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계가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울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신뢰의 문명을요.